BTV 동지의 파이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23년 외국 영화 기대작 10편입니다. 이 10편을 고르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고른 것이 아니고, 네. 2023년도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허다한 작품들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획에 참여하시는 파이아키아 제작진 4명이 이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골라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대중적으로는 뭐 인디아나 존스나 조닉 4나 뭐 박서준 배우가 출연하는 더 마블스 등의 이런 다양한 영화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고르게 조금 배분을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DC, 마블, 디즈니, 픽사 영화를 하나씩 뽑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정보가 선공개되는 게 할리우드 그쵸, 영화들이 그쵸.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할리우드 영화가 많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미래 보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평년보다 네. 좀 기대가 되시는 편이신가요? 일단 지난 3년은 정상적인 그런 극장가의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올 들어서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는 뭐 기대했던 그런 영화들, 대작들, 뭐 블록버스터들, 혹은 또 예술 영화 중에서도 중요한 영화들이 다 개봉하고 있구나. 다시 극장가가 제대로 들어온 느낌이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다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고 개봉 일정을 변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양해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들이 있을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4월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려 아리에스터와 와킨 피닉스의 만남이에요. 보 이즈 어프레이드. 뭐 아리에스터의 신작만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와킨 피닉스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건 진짜 네. 못 참지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아리에스터는 지금 뭐 가장 신작이 주목되는 그런 감독들 중에 한 편일 거고, 사실은 이 사람 영화들이 보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장편이 더군다나 앞에 두 편이 워낙 탁월했잖아요. 네. 유전 그리고 또 미드소마. 그래서 이 세 번째 보이스 어프레이드는 어떨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걸 또 골라주셔서 네, 역시 우리 제작진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사실 평론가님의 저를 위한 취향도 조금 서비스예요? 반영을 해서 예. 난 또, 이분들이 그동안 많이 성장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회생활 잘해야죠. 요 포스터가 다 와킨 피닉스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과연 어떤 내용일지 혹시 예고편 보셨나요? 예고편 봤어요. 네. 봤는데, 일단 뭐라고 할까요? 아리에스터의 그 단편 작품들이 사실은 유튜브 같은 데서 보기가 쉽습니다. 보우라고. 네. 근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기가 어렵고요. 그 예. 외에 이제 나머지 그 단편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네. 그 단편들만 봐도 사실 아리에스터가 얼마나 이제 반짝반짝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2011년에 나왔던 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 보는 이제 바로 이 보이고요. 사람 이름이고요. 네, 6분짜리 영화죠. 네. 근데 그 영화가 사실 저도 못 봤거든요. 네, 그건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정보가 어렵고. 잘,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그 예. 영화를 장편으로 만든 작품이 아닐까? 거기에 기초를 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리에스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는 유전이고 하나는 미드소마 때문인데, 이 예고편을 보면 시작은 유전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예고편의 뒷부분은 미드소마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약간 결정판 같은 느낌이 있고 러닝타임도 길 것 같거든요. 3시간이 넘을 것 같다고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리에스터의 어떤 초기 영화를 특징 짓는 어떤 완결판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두 편의 영화가 사실은 코미디적인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예고편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유쾌한 이 코미디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리에스터가 기분 좋게 웃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뭔가 생각하면 기이하고 불쾌하게. 이 영화의 웃음은 과연 어떨까? 네. 아리에스터의 코미디는 과연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상상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 작품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아리에스터 감독의 역대 최고 제작비라고 합니다. 6천만 달러. 기대가 됩니다. A24 영화들을 이제 제작사 보고 고르는 영화 관객들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A24는 이제 굉장한 명가가 믿고 됐는데, 보죠. A24 영화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제작비를 넣은 작품이라고 하니까 A24 입장에서도 아리에스터를 대단히 밀어주는 거죠. 그만큼 제작비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 5월에 개봉한 두 영화입니다. 자, 먼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지금 뭐 공고가 되어 있죠. 사실 마블이 요즘 굉장히 위기잖아요. 페이지 맞습니다. 4에 네. 와서 제대로 이렇게 안착한 느낌이 드물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팬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새로운 장을 제대로 마련한 느낌은 없잖아요. 과연 페이즈 5는 어떨지. 네, 5 들어오면서 이제 제일 먼저 개봉하는 것은 앤트맨과 와스프 시리즈겠죠. 퀀텀 매니아라는 제목이 붙은 것 같은데, 그게 먼저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월이 되면 네. 준비되어 있는 것이 더 마블스죠. 제 생각에 세 편 중에서 뭐 실제로 영화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흐름상 제일 중요한 영화는 더 마블스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제일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인데,
또 이걸 골라주셔서 또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사회생활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또 좋아해서. 그렇군요. 네. 네. 제가 마블을 좋아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유머예요. 정말 유쾌한 스페이스 오페라죠. 마블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다 유머가 깔려 있는데 대부분의 네. 영화들이 그 중에서도 유머를 가장 잘 구사하는 것은 제임스 건의 바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고요. 사실 이제 제임스 건이라는 감독 자체가 과거에 저지른 어떤 실수, 잘못했던 어떤 그런 글들 이런 게 남아서 해고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DC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갔었었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만들었잖아요. 또 그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와서 어쨌건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 3부작을 본인 스스로가 전부 다 완결하게 됐는데 영화 자체만으로 본다면 굉장히 잘 된 일이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증수표잖아요. 확고한 팬들도 네.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마블에 대한 팬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네, 예고편이 다소 어둡더라고요. 뭐 로켓이 이별을 암시한다던가 스타로드가 울부짖는다거나 네. 제발 아무도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야 뭐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한 그 캐릭터 하나하나의 운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이 3부작을 완결 짓는다는 것은 작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캐릭터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완결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반지의 제왕 같은 3부작 최고의 마무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인어공주. 네. 좀 안타까운 게 할리베일리의 비주얼이나 뭐 PC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어공주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디즈니가 항상 잘 나갔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고 있죠. 8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침체기에 빠졌었는데 네. 그러다가 1989년도가 되면서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그 당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활로를 열었어요.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 뭐 미녀와 야수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라이언킹이 연달아 나오면서 다시 디즈니가 또 중흥기를 누린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디즈니의 잠재력을 다시 보여주기도 했고 실제로 디즈니 역사에서 너무 중요했던 작품이 바로 인어공주예요. 그리고 그렇게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나오게 된 일련의 애니메이션 중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인어공주거든요. OST를 또 좋아하시죠? OST도 좋고 그 자체로도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OST, 앨런 맨켄이 만들었던 음악들은 지금도 라디오에서 틀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봐도 하나도 안 이상하고 뭐 언더 더 씨 같은 그런 Under the 노래. Sea? 네, 바로 그렇죠. 그다음에 뭐 Part of the World 같은 노래 굉장히 네네. 아름답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OST는 저는 지금도 가끔 듣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주 뛰어나게 음악과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그런 훌륭한 뮤지컬이었는데 네. 이게 과연 실사화된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굉장히 크죠. 엄청 크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주목되는 작품이다라고 먼저 네.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영화랑 관련된 이제 그 논란들 같은 것이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디즈니가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캐스팅을 했잖아요. 네, 인어공주를 흑인 배우인 헨리 베일리를 캐스팅을 해서 이제 영화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꽃길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개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화제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캐스팅에 관해서 이제 많이 비판적인 사람들 입장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반드시 인종주의적인 비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종주의적으로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시리즈가 굉장히 오래되고 어떤 이야기나 어떤 작품이 오래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 팬들의 사랑이나 팬들의 어떤 그 작품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것까지 거기 결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같은 작품을 보시게 되면 그 작품에 대해서 격렬하게 팬들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팬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갖고 갔던 것을 그 영화 스스로가 무너뜨리면서 활로로 다른 쪽으로 맞습니다. 뚫으려고 했기 때문인 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팬들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인어공주 하면 당연히 89년도에 네, 이 애니메이션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과연 그 작품을 실사화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디즈니의 황금기에 나왔던 애니메이션들을 실사로 바꾸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킹 같은. 네, 흥이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잖아요. 라이언 킹 같은 영화는 뭐 실사해서 만든 작품이 역대 10위 안에 들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했죠. 미녀와 야수도 엄청 성공했잖아요. 뭐 알라딘 같은 영화에 국내에서 1000만이 넘었잖아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식의 수많은 히트작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리즈들이 팬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황금기 애니메이션들을 그대로 실사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단 그대로. 말이에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라이언 킹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사실상 거의 그대로 실사화했단 대사 스토리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들을 실사하고 있으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89년도의 애니메이션을 고스란히 옮긴 걸로 보고 싶어 할 텐데 이미지적으로도 거기다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캐스팅을 한 거죠. 네. 이것은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영화가 나온 다음에 봐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 캐스팅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화가에서 얼마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비판적인 견해를 훨씬 뛰어넘어서 성과를 보일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경우는 약간 달라요. 그 물론 다르긴 하지만 윌 스미스 경우를 보시게 되면 네. 윌 스미스가 알라딘에 나왔었잖아요. 지니로. 네, 지니 역할인데 이제 흑인 배우가 알라딘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가 다 나오고 나면 그 영화를 보면 와, 윌 스미스 정말 끝내준다 이런 생각이 주잖아요. 알라딘에서 지니 역을 윌 스미스가 맡았다는 걸 지금 더 이상 아무도 걸고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영화 속에서 헨리 베일리가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화 자체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변형을 해서 잘 그 세계를 꾸며가느냐, 잘 연출을 잘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신선한 활로를 뚫느냐가 중요할 텐데, 제 생각에 원래 그 애니메이션을 고스란히 옮기는데 캐스팅만 바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을 것 같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활력을 보여주면서 뭔가 새로움을 충족시킨다면, 그러면서도 완성도가 높다면 여태까지의 그 우려를 기우로 만들어버리면서 오히려 영화가 더 빛을 보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작품을 만든 감독이 이제 론 마샬이거든요. 시카고 만든 감독인데 그 이후는 사실은 영화들이 좀 별론데 적어도 시카고에 국한시켜서 보면 뮤지컬을 만드는데 굉장히 뛰어난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영화에 지금 들어가 있는 배우들 같은 걸 보시게 되면 하비에르 바르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카피나가 나온다거나 멜리사 메카시 같은 코미디 굉장히 잘하는데 우어술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우들의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 색깔로만 이 영화를 예단할 것은 아니다. 일단 영화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5분만 봐도 아는 독자적 미학의 대가죠. 웨스 앤더슨 감독의 애스테로이드 시티와 고레다 루카즈 감독의 몬스터입니다. 네. 6월이죠. 자, 아쉽게도 애스테로이드 포스터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를 임의로 부착했고요. 네, 애스테로이드 시티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고 싶고요. 네. 사실 이제 웨스 앤더슨을 오래전부터 좋아했지만 웨스 앤더슨이 요즘이 최고 같아요, 저한테는.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프렌치 디스패치나 그 전에 만들었던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약간 2부작처럼 보이면서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웨스 앤더슨 영화의 두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정에 오른 그의 어떤 연출적인 기량이 과연 애스테로이드 시티에서는 어떻게 발현될까?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 저는 이 작품이 앞에 두 작품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이 내용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목이 애스테로이드 시티니까 애스테로이드라는 건 이제 소행성이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독특한 어떤 공간을 마련할 것 같고요. 네. 꼭 SF가 아니더라도 SF일 수도 있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이걸 스페인에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스토리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두 편이 전부 다 유럽에서 찍었고 특정한 공간성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세계는 사실은 실존하지 않은 세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프렌치 디스패치도 그렇고 그랜드 부다페스트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럽스러운 뭔가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엔 애스테로이드 시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3부작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웨스 앤더슨의 명성이 점점 올라가서 가능한 일인데 네. 여기 탐 행크스가 들어왔어요. 야. 그리고 마고 로비도 들어왔거든요. 네. 스칼렛 조한슨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기존의 웨스 앤더슨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빌 머레이 같은 배우나 틸다 스윈튼도 나오고요. 그런 측면에서 캐스팅도 초호화 캐스팅이기도 하고 빌 머레이는 코로나로 참여 안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본 정보에 따르면 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종적으로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건 그런 애스테로이드 시티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미지도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지는 하나도 알 수 없으나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연급 배우가 10명이 넘는데 과연 개런티를 얼마나 깎았길래 영화 제작이 가능할지. 깎는다기보다 배우들 자체가 이제 이런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다음으로 고레다 루카즈 감독의 몬스터인데요. 네. 지난작이었던 브로커가 좀 아쉽다는 의견들이 사실 많았어요. 뭐 고레다 루카즈 세계에서 아쉬운 건 사실이죠. 네. 상대적으로 감독의 명성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면 워낙에.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요도 많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혹은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네. 아시가르 파라디도 그랬었고 뭐 박찬욱, 봉준호 감독도 그랬었고 고레다 루카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렇게 국제적으로 규모를 크게 해서 외국에서 찍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성공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레다 루카즈의 가장 최근 두 작품은 하나는 프랑스에서 찍었고 하나는 한국에서 찍었잖아요. 맞습니다.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이 있고 또 브로커가 있는데 두 작품도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다 루카즈가
보여왔던 어떤 최정점의 영화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처지는 게 사실인 것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이번에 일본에서 개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상황에서 고레이다 히로카즈의 신작은 어떨까라는 게 궁금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레이다 히로카즈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극도로 성실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유하고 겸손하시고 예의 바르시고 이러니까 본인이 불도우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내적으로 단단하신 그런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괴물이 나왔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랍기도 하고 한 가지 측면에서 갸웃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고레이다 히로카즈는 첫 번째 작품인 환상의 빛을 제외하면, 환상의 빛은 이제 원작도 따로 있고 각본가도 따로 있어요. 나머지 모든 작품을 고레이다 히로카즈가 각본을 썼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각본을 안 썼어요. 각본가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카모토 유지인데 사카모토 유지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같은 작품, 이야.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같은 작품, 이런 걸 쓴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면서 소설가이기도 한데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측면에서 저는 그 두 세계가 잘 맞는 것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고레이다 히로카즈 입장에서는 아마 작심을 하고 이렇게 맡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적인 돌파구를 또 다른 사람과의 협업에서 얻을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포스터입니다. 네. 포스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목이 괴물이에요, 일단. 두 소년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안 보이고 소년, 소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밝은 숲에 있는데 회전하는 것 같은 굉장히 뭔가 좀 약간 불길할 수도 있고 뭔가 신비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미지로 지금 티저 포스터가 나왔잖아요. 이걸 딱 보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뭔가 하면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에요.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표면적인 것과 달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측면이 있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감독들은 자기 인장을 되풀이하는 측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세계관이 반복되기도 할 텐데 이 작품은 그냥 그 연장선상에서 뚝 나온 작품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레다 히로카즈는 사실은 가족영화로 유명해졌지만 네. 중간중간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들도 많이 도전해온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괴물에서 혹시 또 다른 또 뭔가에 감독이 도전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리이치 사카모토가 OST에도 참여했다고 하죠. 네, 류이치 사카모토가 사실 지금 말기암 환자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영화음악가 중에 한 명일 텐데 그 류이치 사카모토가 또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이름도 비슷해요. 류이치 사카모토는 서양식으로 부른 거고 원래는 사카모토 류이치인데 사카모토 사단의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야, 6월에 좋은 영화가 많죠. 네. 이번엔 픽사의 엘리멘탈과 네. DC의 더 플래시입니다. 네, 뭐 둘 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텐데 엘리멘탈은 진짜 픽사는 못 만드는 영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해요. 아직 안 봤지만 왜냐하면 엘리멘탈을 보시면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또 다른 영화가 있을 텐데 그게 저한테는 인사이드 아웃이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픽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동물의 세계, 장난감의 세계를 다룬다 이런 건 애니메이션으로서 굉장히 다룰 만한 그러면서 굉장히 잘 다뤘지만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픽사가 인사이드 아웃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놀란 건 아니 어떻게 주인공이 기쁨이 슬픔이 이런 식으로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의인화해서 그 세계를 집중적으로 묘사해서 이렇게 흥미로운 영화를 만들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영화는 제목이 엘리멘탈이기도 하고 잠깐 찾아보니까 주인공이 불하고 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멘탈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원소들.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예를 들면 흙, 공기, 불, 물 이런 것들이 제각각 캐릭터로 살아가는 어떤 동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시작해서 지금 애니메이션 이 예고편을 보시게 되면 주인공인 이 불이 극 중의 이름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나오지만 엠버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엠버가 이제 지하철 타고 들어가면서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도시 이름이 엘리먼트 시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상정하고 만드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와 이런 관념적인 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물, 불, 흙, 공기 이런 건 무슨 그리스 철학의 어떤 자연 철학에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까지도 끌고 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물하고 불은 서로 상반된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끌리는 이유라고 네, 그렇게 예고편에서도 카피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야 이런 걸 가지고 또 재밌게 만들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픽사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물, 불, 흙, 공기 이런 거 사실 캐릭터로 만들기가 시각적으로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미 선취한 영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겨울왕국 2를 보시면 거기 물의 정령도 나오고 불의 정령도 나온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겨울왕국 2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네.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이 픽사가 굉장히 잘 해내지 않았을까? 물론 겨울왕국도는 픽사 영화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엘리멘탈의 세계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역시 또 우리 제작진도 이걸 기대해 주셨네요.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 네, 그다음 더 플래시인데요. 더 플래시는 이제 뭐 DC도 잘 될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벌써 10년째 했잖아요. 예. 지금 마블 침체하고 있으니까 이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사실은 DC도 사정이 이렇게 그 마냥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예. 뭐 이런 것 같은데. 말도 많아요. DC의 캐릭터 중에 사실 이 플래시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게 워낙 오래됐어요. 네. 근데 약간 DC와 마블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마주보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마블에는 이제 퀵실버에 해당하는 캐릭터 어떻게 생각하면 DC에서는 플래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사실은 플래시가 더 먼저예요. 그쵸. 훨씬 더 먼저 만들어진 네. 그런 캐릭터고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이고 심지어는 뭐 플래시를 영화화하면서 퀸이 OST에 참여하기도 하고 40년 전이네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첫 단독 실사가 나오죠. 단독이지만 뭐 이미 DC 영화들이 나오고 있었었고요.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캐릭터는 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먹고 들어간다고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파이더맨 하면 그냥 빌딩 사이에서 활공만 해도 기본적인 재미는 가져간단 말이에요. 예, 질이죠 뭐. 마찬가지로 이제 플래시가 역주하는 장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활동사진적인 어떤 쾌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되는 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영화의 그 플래시 역을 맡은 사람이 에즈라 밀러라는 거죠. 사생아 논란. 네, 뭐 논란을 일으킬 만한 안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을 했죠. 어떤 경우에는 범죄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말도 안 되는 깽판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겼는데 이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에즈라 밀러 때문에 골칫거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 이 모든 논란이 비교적 최근에 터졌는데 네. 그 터지기 전에 이 영화 다 이미 완성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배우를 배제시키고 다시 영화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못하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영화를 개봉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건 에즈라 밀러의 상황하고 무관하게 이 영화가 굉장히 보고 싶은 건 사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관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팬들 입장에서 혹은 관객들 입장에서 누구라도 그런 배우가 여기에 들어와서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관객들 입장에서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몰입도 잘 안 되고. 성공하게 되면 뭐 그 다음 속편이나 이 플래시 캐릭터가 나올 때 에즈라 밀러를 계속 시킬까? 제 생각에는 안 시킬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성공해도. 네.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뭐 위험도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더 플래시도 기대작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려 섞인 그런 관측을 또 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엄청난 스케일의 두 영화입니다. 오펜하이머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7월 달입니다. 확실히 7월 달이 가장 이제 핫한 시즌이구나. 뭐 여름 성수기죠. 하게 되고요. 네. 작년에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를 통틀어서 최고의 화제작은 제 생각엔 오래전부터 아바타 2였어요. 올해 영화 중에선 최고의 화제작이 뭘까? 저한테는 오펜하이머예요. 네, 대부분 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를 텐데 어떤 네. 분들은 이제 듀운을 생각하기도 하고 미션 임파서블을 생각하기도 하고 인디아나 존스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올 최고의 대중적인 영화로 큰 블록버스터급 영화로 가장 화제의 중심이 되는 영화는 제 생각엔 오펜하이머 같고요. 오펜하이머를 기대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크리스토퍼 놀런 때문이죠. 크리스토퍼 놀런이 걸어온 어떤 그 사람만의 고집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뛰어난 재능과 완성도 혹은 그 결과 이루어냈던 거대한 상업적인 성공이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제 오펜하이머인데 오펜하이머를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약간 갸웃한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크리스토퍼 놀런의 세계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잘 안 보여요. 일단 이 영화는 전기 영화잖아요. 네. 전기 영화니까 오펜하이머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우는 20세기에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그 업적이 뒤안길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구석에서 그 사람을 볼 수도 있는 측면까지 복잡한 있잖아요. 인물이죠. 본인 스스로가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를 끌어들인 주도했던 과학자지만 네. 그 결과로 원자폭탄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은 됐죠. 그렇지만 거대한 어떤 핵에 관한 문제들이 생기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핵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펜하이머가 말년에는 이제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수소폭탄 개발에 또 반대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인물 자체가 딜레마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인물 자체가 모순인 캐릭터예요. 근데 전기 영화가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전에 크리스토퍼 놀런이 전기 영화를 만든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놀런이 전기 영화를 만들어? 라는 측면에서 좀 약간 의아하면서 좀 어떨까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작품을 기대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2차 세계대전 작품을 만들었을 때 크리스토퍼 놀런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 전적이 있잖아요. 덩케르크. 덩케르크. 물론 이 오펜하이머사에서의
연관성은 직접적인 건 없죠. 네. 그런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든다는 걸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오펜하이머에 기대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약간 나온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 때문에 더 기대가 돼요. 그건 뭔가 하면 플롯을 다루는 이 영화의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죠? 오펜하이머는 이제 정확한 분량은 알 수 없지만 흑백 장면과 컬러 장면이 교차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흑백 장면은 그냥 이 모든 프로젝트들을 다루는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쇼트로 아마도 영화 속에서 서술되는 것 같고요. 컬러는 주인공인 오펜하이머의 내면을 반영한 주관적인 쇼트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떠오르는 영화 있죠? 네. 메멘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메멘토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는 흑백이 있고 네. 컬러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교차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하나는 정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는 역방향으로 시간이 흘러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플롯을 메멘토에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정확히 찔러주신 것처럼.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원자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선이란 건 불가능하겠지만 어찌됐건 역사적인 서술이라는 맥락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인간적으로 오펜하이머가 겪었던 심리적인 갈등과 뭐 억울함과 혹은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반영된 어떤 주관적인 서술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교차되면서 나간다? 이건 너무 논란이거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런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 역시 놀란 감독의 과학 영화 인터스텔라나 테넷을 좋아했던 입장에서 또 이번 또 핵실험이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또 트리니티 실험을 또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펜하이머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이제 맨날 논란 영화가 나오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농담인데 정말 큰일 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날로그로 다 찍으니까 예. 핵폭발을 일으킬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농담했잖아요. 진짜로. 그럴 리는 없죠. 네.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네. 최대한 그런 장면들을 컴퓨터 그래픽을 배제하고 핵폭발 장면을 다른 방식으로 촬영한 것 같고요. 야. 그래서 그것이 또 시각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또 그런 기다림의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영화도 언론 플레이하면 이번엔 톰 크루즈가 모터사이클 점프를 13,000번 했다, 뭐 스카이다이빙을 500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더 이상 놀랍지도 않죠. 네. 저분은 진짜 목숨을 몇 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톰 크루즈는 항상 프로페셔널이고 항상 놀라웠었죠. 더군다나 이 배우는 외모도 거의 하이엔드급이잖아요. 최고로 가장 그 잘생긴 외모로 스타가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어떤 스턴트맨도 하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일들을 주연 배우가 직접 해서 프로페셔널리즘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정점에서 작년에 나왔던 작품이 바로 탑건 매버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톰 크루즈님께서 1962년생인데 우리 나이로 올해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 만으로 계산해도 60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60이신 분이 이 미션 임파서블을 앞으로 20년 동안 가져갈 수가 없죠. 아무리 톰 크루즈라도 80살에 무슨 비행기에 매달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체력의 한계나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을 거고요. 본인도 그런 상황에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몇 년 동안 지금 끌어오는 얘는 희대의 명품 액션 시리즈잖아요. 이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원투로 이렇게 나눈 건가요? 이게 마지막 지금 완결편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장대한 시리즈를 마지막 할 때 둘로 나누는 게 유행이죠. 해리포터 같이. 해리포터, 뭐 그다음에 엔드게임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어벤져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둘로 나눠서 이제 앞에 부분만 볼 수 있다는 약점은 있지만 그게 또 미션 임파서블이라면 우리가 또 받아들일 만한 마음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를 본 직후이기 때문에 이 영화도 기대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커닝 파트 2가 어떨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파트 1을 또 올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설렙니다. 10월입니다. 티모시 샬라메가 이제 칼을 갈고 나왔죠. 복수극이 기대되는 듄 파트 2입니다. 네,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제가 가장 놀라고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 아라키스 행성이라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행성을 제목도 듄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모래와 바람과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를 그 뭐 온도라든지 채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살려서 하나의 세계를 완벽하게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야, 빌레브 감독.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데니 빌레브 감독이 얻어낸 어떤 시각적인 성취에 대한 굉장히 놀라움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듄이라는 작품을 좋아하고 또 그런 작품에 굉장히 몰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서사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거였냐면 아무리 시리즈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리고 또 미래에 펼쳐질 이야기들을 선취해서 바탕을 깔아놓는 이야기 하더라도 한편의 영화에서 다뤄야 돼야 될 이야기의 양이 있다거나
또 그 안에서의 굴곡이거나 또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듀온이 그쪽으로 좀 약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듀온은 쉽게 얘기하면 줄창 서막만 쓰다 끝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원작의 앞부분을 주로 다뤘죠. 그렇기도 한데 원작의 앞부분을 다룬다 할지라도 다른 영화들도 사실 마찬가지 측면이 있을 거고요. 물론 듀온이라는 소설의 원작이 훨씬 더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듀온 1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물 설정, 가문의 어떤 대립하는 가문들의 어떤 특성, 그다음 듀온이라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걸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상 이야기를 거의 안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파트가 나오니까 제대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시각적으로 뛰어나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건. 그 상황에서 2편에서는 과연 이야기를 어떻게 펼칠까? 이런 데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다리는 면이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드린 작품 이외에 평론가님께서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신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10편 잘 뽑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영화들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이 중에 상당 부분들은 저도 궁금한 게 사실이고요. 대중적인 작품 중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페라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페라리인데요. 그 만든 감독이 마이클 만이거든요. 아담 드라이브 나오죠. 애덤 드라이버가 주연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마이클 만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거기다가 또 이제 최근에 포드 대 페라리 같은 영화를 보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물론 다른 감독이 만들었지만 이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카레이싱 혹은 자동차에 관련된 영화를 마이클 만이 만들어? 그럼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또 이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5편도 저는 여기서 빠진 것 자체가 약간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약간 바로 직전에 그거 딱 하나 집어서 여쭤봤더니 요즘 젊은 관객들한테는 인디아나 존스가 그렇게까지 기대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해리슨 포드 옛날 같지 않아서. 당연하죠. 아니 그게 무슨 잘못된 판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고요. 어찌됐건 제 입장에서는 인디아나 존스 1, 2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3편까지는 좋았지만 4편은 별로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5편이 나오는데 이 5편이 기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해리슨 포드가 일단 나이가 너무 들으신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5편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임스 맨골드도 감독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쨌건 인디아나 존스 5편에 대한 기대도 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원카 같은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인데요. 네.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티모시 샬라메가 주인공이거든요. 제 생각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밥이라는 영화도 있죠. 제가 가장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근데 왜 안 봤어요? 지금 40명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마고로비 좋아하거든요. 네. 물론 그레타 보이 감독도 좋아하고요. 네. 그걸 떠나서, 그 바비를 이제 그레타 거윅이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마고로비가 나오고 또 심지어는 뭐 라이언 고슬링도 나오죠. 근데 제목이 바비 인형 할 때 그 바비고 그 세계를 갖고 와서 만들고 감독은 그레타 거윅이에요. 네. 그럼 그걸 그냥 예쁘장하게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레타 거윅이. 아마도 굉장히 신선한 그리고 또 감독 스스로의 색깔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바비는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대중적인 영화만 말씀드린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궁금한 건 자기의 색깔을 제대로 내는 그런 확고한 뛰어난 감독들의 영화들이 제일 궁금하죠. 소위 예술 영화라고 말을 하는. 제가 제일 기대하는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인데요. 근데 미키 세븐틴은 2023년이 아니고 모르죠. 예. 내년 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안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는 작품은 사실은 조나단 글레이저라는 감독이 있죠. 언더 더 스킨 만든 감독인데 그 조나단 글레이저가 홀로코스트를 가지고 영화를 찍고 있어요. 예. 그 작품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일 보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조나선 글레이저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외에 뭐 브루노 디몽이라든지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든지 아니면 린 램지라든지 혹은 제프 니콜스라든지 이런 감독들의 신작들이 다 올해 나오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작품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죠. 오늘 언급드렸던 영화들 중에서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네, 1989년작을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약간 그림체가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땀 한 땀. 네, 그때는 직접 그리던 시대이고 셀 애니메이션이고 또 3D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그림체가 익으시면 진짜 굉장하게 뛰어나게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사랑스러움이 있어요. 네, 그 작품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립니다. 네,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은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3년 바이아키아 기대 콘텐츠도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소중한 의견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키야. 헐, 너 그거 안 받았어? 인터넷과 IPTV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헐인. 헐인? 응, 헐 할머니
만큼 놀라운 할인이어서 헐인. 딴 데는 없어서. 헐, 기본 할인에 30% 더. 헐 대박. 이게 뭐냐고? 더 더슬림 슬림 요금제. 요금제.